세계에서 가장 빠른 러시아의 순항 미사일, 1초에 3km를 날아가는 지르콘 미사일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러시아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공포의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류가 발전하면서 갈수록 빠른 이동체를 추구하게 된 것은 당연한 순리이지만 수많은 전쟁이 이 현상을 더욱 재촉했습니다. 달리는 사람보다 훨씬 빠른 말부터 시작해서 차량과 열차, 이후에는 비행기까지 등장했죠. 그리고 이런 이동수단에 탑승할 사람을 따라잡을 수 있는 빠른 무기를 개발해왔습니다. 심지어 1949년에는 마하의 속도를 돌파한 전투기 F-100 슈퍼세이버가 등장했습니다. 마하란 소리의 속도로 1초에 340m를 이동하는 굉장히 빠른 속도인데요. 환산해보면 시속 1224km로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의 10배가 넘는 속도입니다. 그런데 세계 각국의 주력 전투기만 살펴봐도 소리 속도의 2배인 마하 2는 우습게 넘기죠. 거기다 우리나라만 해도 무려 마하 3의 속도로 비행하는 대한미사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리보다 빠른 속도를 다른 말로 초음속이라고 하는데 인간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극초음속이라는 개념까지 등장했는데요. 극초음속은 통상적으로 마하 5 이상의 속도를 말합니다. 이런 극초음속을 적용한 미사일이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극한의 속도로 비행하며 적국의 레이더에 걸리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적을 때려 부술 수 있는 꿈의 무기이죠. 적국은 레이더를 탐지하는 데 성공해도 방공 시스템이 작동할 새도 없이 순식간에 적을 타격할 것입니다. 심지어 이 미사일에 핵이나 생화학 무기라도 장착하고 발사하는 날엔 많은 나라가 구축해놓은 방공 시스템을 뚫어버리고 끔찍한 재앙을 불러일으킬 것이 뻔합니다. 이런 엄청난 무기를 가장 선진적으로 개발한 나라는 바로 미국의 가장 큰 경쟁국인 소련이었습니다. 냉전에서 미국과 소련은 서로 세계의 패권을 잡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 중에서도 재해 장악력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바다를 꽉 잡고 있어야 초강대국으로 거듭날 수 있죠. 2차 대전부터 항공모함을 생산해온 미국이 아무래도 해군력은 세계 최강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소련도 나름 노력을 했지만 부동항이 없다는 악조건 속에서 큰 발전은 기대하기 힘들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소련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죠. 소련이 선택할 수 있는 분야는 잠수함과 미사일이었습니다. 그동안 갈고 닦아온 초음속 기술을 기반으로 여러 미사일을 설치해 배치했죠. 대표적으로 K-10S와 같은 마하 1.7 수준의 대한미사일이 있습니다. 결과는 꽤나 성공이었는데요. 미국은 이 미사일들에 대항하기 위해 부랴부랴 방공 시스템을 장착한 함정을 개발합니다. 소련의 미사일을 막아낼 레이더를 장착한 방공 핵 순양함 롱비치급을 배치했습니다. 약간이라도 소련에게 위협받았다는 사실이 너무 분한 미국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신의 방패라 불리는 이지스 시스템을 세상에 내놓게 되죠. 현대 방공 시스템의 꽃이라 볼 수 있는 이지스 시스템은 최대 900개의 목표물을 탐지할 수 있으며 24개의 표적에 동시 대응이 가능합니다. 소련이 절대 넘볼 수도 없게 만든 것입니다. 이제 소련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늘 하던 대로 양으로 밀어붙여 이지스 시스템이 감당하기 힘들 만큼 많은 미사일을 쏟아붓는 방법인데요. 이 경우 목표를 타격해 얻는 이득보다 미사일을 발사하는 비용이 더 크므로 손해입니다. 또 그 정도의 미사일을 매번 쏘아대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든 이지스 시스템을 뚫고 들어갈 미사일을 개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련의 선택이었습니다. 미사일의 속도를 미친 듯이 높여 탐지한다 한들 막아낼 수 없는 미사일을 만들자는 비현실적인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렇게 1980년대부터 극초음속 미사일의 개발이 시작됩니다. 이후 모두가 알다시피 소련은 붕괴되어 버렸고 러시아가 이 연구를 이어받아 진행하는데요. 차근차근 개발을 이어가던 러시아는 2010년대 극초음속 미사일의 존재를 세계에 알립니다. 지르콘 미사일의 등장이었죠. 지르콘의 재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길이는 8에서 10m이며 중량은 대략 300에서 400kg입니다. 그렇게 크지도 무겁지도 않죠. 지르콘의 속도는 무려 마하 8에 달하는데요. 소리 속도의 8배라는 어마어마한 속도입니다. 심지어 러시아에서는 마하 9까지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거리는 최대 2000km입니다. 그리고 속도와 사거리를 받쳐줄 수 있는 스크램제트 엔진을 채택했습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이지스 시스템은 1000km 이내로 들어오는 모든 비행체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르콘은 러시아의 주장에 따르면 음속의 9배로 비행하는 비행체인데요. 여기서 놀라운 점은 지르콘이 순항 미사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늘 높이 올라갔다 뚝 떨어지는 탄도 미사일과 같은 경우 추락하면서 가속되기 때문에 극초음속에 도달하기 쉽습니다. 대신 로켓이 매우 커지고 발사 과정이 요란해 적국이 쉽게 눈치챌 수 있죠. 하지만 순항 미사일은 비행기와 같은 원리로 비행합니다. 어디서든 쉽게 발사해 기습적으로 공격이 가능하고 수면에 붙어 날아와 탐지도 힘들기 때문에 적을 당황시키기 충분합니다. 지르콘은 순항미사일의 장점과 탄도미사일의 미친 속도를 겸비한 러시아의 기술 집약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빠른 지르콘 미사일이 미국의 이지스 구축함으로 날아오면 미국은 3단계를 거쳐 미사일 방어를 시도하는데요. 먼저 1000km 거리에서 어떤 물체가 날아오는지 탐지하고 적 미사일의 이동 경로를 분석합니다. 지르콘은 무려 마하 9의 속도로 비행하기 때문에 미국의 이지스 구축함은 미사일이 함정에 부딪히기까지 단 5분 남짓의 시간만 남아 있습니다. 경로 계산이 끝나면 1, 2분 내로 SM-2 장거리 요격 미사일과 ESSM 등의 단거리 요격 미사일 발사 준비를 마친 뒤 사정거리인 50에서 150km로 접근하면 발사를 진행하죠. 이때 다수의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할 것입니다. 하지만 마하 9라는 미친 속도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은 쉽지 않고 높은 확률로 미사일 방공망이 무력화될 텐데요. 이렇게 한번 실패하면 다시 미사일 요격을 시도할 시간이 없죠. 결국 함정의 근접 방어 시스템인 펠렁스에게 바통이 넘어갑니다. 펠렁스는 겨우 5.5km 내의 목표물만 파괴할 수 있는데요. 5.5km는 지르콘이 2초 내에 돌파할 수 있어 사실상 요격이 불가능합니다. 결국 이지스 시스템이 미사일 요격에 실패하는 순간 함정은 끝났다고 볼 수 있죠. 미국 입장에서도 두려운 무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르콘이 이런 극초음속에 도달하기 위해선 속도를 받쳐줄 고성능 추진체가 필요합니다. 기존의 Z시대를 열어준 터보 엔진도 훌륭한 추진체에 속했는데요. 터보 엔진은 연료를 태우는 데 필요한 공기를 최대한 압축해서 사용합니다. 압축된 공기는 출력 향상을 끌어올렸고 인류를 초음속의 영역으로 이끌어 주었죠. 하지만 터보 엔진의 역량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속도를 그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공기를 더 압축하면 엔진 압축기에 부담이 심했습니다. 이 점을 보완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지르콘에 들어가는 스크램제트 엔진입니다. 스크램제트 엔진은 터보 엔진에 있는 터빈과 압축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기를 압축한다는 것은 똑같은데요. 스크램제트 엔진을 장착한 항공기가 초음속으로 비행하면 공기 흡입구 쪽에 V자의 충격파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충격파를 이용해 공기를 압축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공기가 압축되면 온도가 약 1700도까지 오르게 됩니다. 고온으로 압축된 공기가 흡입구를 지날 때 연료를 분사하고 연료가 자체 연소하며 강력한 추진력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스크램제트 엔진은 이론상 마하 15까지의 속도를 낼 수 있다고 하죠. 마하 9라는 엄청난 속도를 낼 수 있는 지르콘도 더 빠른 속도로 비행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스크램제트 엔진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닌데요. 초기 가속을 위해 또 다른 추진체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스크램제트 엔진은 초음속에서 극초음속으로 속도를 올릴 때만 사용됩니다. 즉 초음속까지 속도를 내줄 추가적인 엔진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에 두 개의 능력이 결합된 엔진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기술적,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엔진만 신경 써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극한의 속도와 온도를 견딜 수 있는 디자인과 첨단 소재 등이 필수적인데요. 그래서 지르콘을 포함한 대부분의 극초음속 미사일들은 SF 영화에나 나올 법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기 저항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각 나라의 노력이 담긴 디자인이죠. 그 밖에도 가장 발열이 심한 엔진이나 비행체의 다른 부분은 고온에도 견딜 수 있는 첨단 소재가 필수적이며 냉각 기술도 충분히 적용해야 합니다. 이런 까다로운 조건 탓에 어떤 무기든 뚝딱 만들어내는 미국도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약점을 잘 파악했던 러시아는 과거부터 극초음속 기술을 묵묵히 개발했기에 이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것이죠. 지르콘은 2012년에 처음으로 발사에 성공했으며 이후 지상과 바다 등을 가리지 않고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최근 2018년에 북해에 있던 러시아의 고르시초프 구축함이 발사한 지르콘이 바렌츠해에 있는 목표물을 성공적으로 타격했다고 보도되었는데요. 이날은 러시아 대통령 푸틴의 68세 생일로 푸틴이 일대의 사건이다 라며 칭찬했을 정도입니다. 생일 선물 제대로 받은 푸틴이었죠.
그럼 지르콘은 실전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요? 사실 지르콘은 실전 배치 여부에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아직 생산 중이며 곧 배치가 완료된다 라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아니다, 이미 배치되어 운용하고 있다 라는 의견도 존재하죠.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는 러시아 군부만이 알고 있겠지만 확실한 것은 러시아에 저런 무시무시한 기술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러시아의 기술력을 쏟아부은 극초음속 미사일 지르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스토리였습니다.